네, 긴급 점검 주제는요. 오늘 코스피 사상 최대 낙폭 강세장 종료 시그널인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전쟁도 이겨낸 우린데 뭔들 못 이기겠어 싶다가도 급락장에는 또 마음을 부여잡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분이 먼저 오늘 사실 하락 배경,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딱 뚜렷하게 하나로 또 짚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기사들을 보자면 하락했다, 그런 자극적인 숫자뿐이지 원인들은 좀 없던데 먼저 송유 전문가님부터 오늘장 하락 배경은 뭘로 보셨어요? 이거 뭐 아까 방송 전에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뚜렷한 이유는 없고 이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 중심의 반도체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악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MSCI 이제 편입 불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노출됐던 내용인데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적 요인이었죠. 일단은 외국인의 대규모 이제 매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주요 종목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는 계속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수급적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훼손된 거는 아니다. 다만 단기 과열로 인한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기업의 펀더멘털이라든가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까지 꺾였다라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조정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외국인 수급이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외국인 물량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 비중 확대 의견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입 의존도가 85%가 넘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국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리스크도 있는데 환율도 지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반도체만 빼놓고 보면은 우리 증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하락폭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지속성이 이어지겠다라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마냥 같이 패닉셀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은 약간 그래도 외국인이라든가 이제 기관 이런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담는 종목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한 조정의 하루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속이 되냐 안 되냐인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한데 개인 소비 지출 또 예정되어 있죠. 25일입니다. 사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단기 방향성을 나타낼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만 겁먹고 우리가 마냥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눌림목을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수급적 요인이고 단기 하락이었다라고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답변을 좀 주셨는데 좀 이따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철순 대표님은 오늘이 그냥 단기 조정으로 보셨을까요?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의 시작점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추세적인 하락의 신호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사실 역대급 지수까지 올라오면서 얼마 전까지 이제 9,000포인트까지 찍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주요 섹터들이 반도체라든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AI 섹터가 주력이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올라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약간 매도의 빌미가 제공이 되면 사실 투심이 좀 내려가면서 매도로 이제 손이 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지금 전일 같은 경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급락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다 일단 기본적으로 AI 수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좀 다시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실 캐비너 씨의 어떤 최근의 스탠스가 아직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준 위원회 연휴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잘 주지 않는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으로 이제 번지는 거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면서 강한 매수세를 좀 제한시키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이제 이게 추세적인 하락 신호로 보긴 좀 어려운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올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 특히나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유는
확실한 주요 섹터들의 이익 성장이 기반이 돼 있었고 이게 단기적으로 올해만 실적이 느는 게 아니라 반도체 중심으로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은 수익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고 꺾인다는 어떤 실질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지금은 잠시 과열이 좀 식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숨고르기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뭐 리밸런싱 관련된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또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오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지금은 변동성은 약간 관망을 할 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매에 저도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순 대표님도 역시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이 그냥 단기 해프닝처럼 우리가 사실 7,000대, 8,000대에서도 겪었던 성장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네요. 성률 전문가님 의견이 살짝 궁금해진 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중 확대 의견을 준 적이 없거든요. 라고 좀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사실 이게 8,000, 9,000이 왔는데 언제 비중 확대 의견 주실 건가요? 그렇죠. 시그널로 봐야 될 게 뭔지가 궁금해요. 형님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뭐 꼭 굳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금리 불확실성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남아있는데 중동 전쟁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끝날 내용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었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비중 확대할 근거가 있을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사실 뭐 반도체 잘 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고 그 외 종목은 사실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확대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상황은 언제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네. 진짜 앵커님처럼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확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약간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이렇습니다. 약간 지수보다는 이슈에 민감한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덜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약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강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일단 코스피가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지수가 10%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20%, 25% 빠진 종목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오늘 실제로 하한가 근처에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서 소부장에서 선도기업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저는 오늘 분할 매수 관점이다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자금 안에서 운용을 하셔야 되지 지금 시점은 아직도 변동성이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비중 확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봐야 되냐면은 네. 7월 초에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죠. 7월 중순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에 가도 늦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뭐 투자자분들 위해서 안전하게 좀 전략 세워주시는 건 좋지만 사실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베팅도 필요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오히려 1분기 때는 사실 전쟁이라는 리스크가 있었던 만큼 2분기 실적이라는 좀 숫자를 확인하고 그 시점 전후로 좀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다음 또 우리 궁금한 게 어제부터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증권 리포트거든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차지하면 그건 단기 고점 신호다라는 이야기가 또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게 펀더멘털 변화보다 투심이나 모멘텀만으로 시장이 움직이면 그건 불안한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던데 사실 계속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그렇게 이 리포트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철순 대표님? 일단은 리포트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그런 해석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과열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대비 지금은 기존에 이제 HBM3E라든지 3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이익이 기반이 된 상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총이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다만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은 같이 방향성은 동일한 방향을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익의 어떤 이익성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이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드디어 또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쪽으로 HBM4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시총 1위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1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지금 수익성 면에서 중장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만큼 지금의 오히려 변동성은 삼성전자의 매수가 기회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총이 역전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별히 뭐 서로 나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고 주가가 흔들릴 때는 과연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아직 남아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내년에 영업이익은 가장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1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3위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지금 시총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께 반도체 섹터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나라 국내 주식상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크론이라는 우리나라보다 아직은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기업보다도 PR이 아직도 낮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PR은 지금 12개월 선행 PR로 봤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이게 급등이 나왔어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거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너무 과열로 보기에는 이익이 너무 급하게 성장하고 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변동성이 나온다고 해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까지 못 사였던 분들이라면 지금의 단기 변동성이 좀 완화가 되면 한번 매수의 기회로 또 활용해도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는 좀 실적 전망치를 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총 1위 자리에 그렇게 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영업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두 기업들에 대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시장 사실 뭐 아시아장 전반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특히 우리 시장이 더 빠진 이유로 꼽는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국민연금 7월부터 이제는 60조 원가량의 리밸런싱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대형주들 위주로 담았고 그로 인해 수익을 냈던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서 대형주가 흔들린다라는 건 시차를 두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대형주가 흔들릴 때 아니 흔들릴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송률 전문가님. 예, 일단은 이거는 예정돼 있는 악재죠, 사실. 악재인데 네. 지금 이제 리밸런싱 유예 조치가 6월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 리밸런싱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마냥. 왜 그러냐면은 이 60조 가까운 이 물량이 한꺼번에 출회되는 게 아니죠. 단계적으로 나눠서 분할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기도 하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비중이 14.8%가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2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지금 30%가 5, 6월에 차지된 비중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연초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실현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시장에 계속해서 작용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큰 내용은 없고 다만 약간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사실 국민연금 비중이 좀 높아진 종목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굳이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버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 비 올 때는 좀 비도 피하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일회성으로 나오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이것만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국내 증시에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수급이 분산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 3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논의를 거쳤고 지금 이제 비중을 조절했고 지금 이제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큰 충격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약간 이렇습니다. 지금 뭐 현대차라든가 뭐 KB증권 이렇게 국민연금 비중이 최근에 많이 증가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다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연금 비중 높은 종목들에 한해서는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높은 대형주들은 좀 축소하고 미리 비는 피하자라고 좀 말씀 주시네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보니까
아니 그냥 말하지 말고 몰래 슬쩍 팔지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꼭 알려야 되나요, 철순 대표님? 이게 사실 전략을 궁금해서. 완전하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음.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자금 운영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100%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개할 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사장도 말씀을 하셨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사실 리밸런스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앞서 송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분산으로 투자를 할 거고 분산으로 이제 매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연말을 갈수록 국내 주식 비중을 또 올릴지 낮출지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정할 거기 때문에 약간 시장을 좀 안도시킬 수 있는 발언은 분명히 해줬다라는 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그나마 기억이 남았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오히려 과거에도 이런 리밸런싱이 안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때보다 지금 물량이 더 크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와 지금 물량 차이는 커도 오히려 지금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높아졌고 자금 유입량도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그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라든지 펀더멘탈이 훨씬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저도 약간 국민연금의 어떤 리밸런싱만으로는 제한적인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대응 전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국민연금 비중이 좀 많은 극도로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신규 매수 자금을 더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리밸런싱 나올 때 실제적으로 받아주는 물량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당연히 지금 변동성 요인들이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 높은 종목은 너무 큰 비중을 쓸지 말고 좀 현금화를 시켜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2월 달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좀 매수로 좀 담아보는 전략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급등 종목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약간 소외됐던 종목들 중에서 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잡으셔도 되니까요. 일단 그런 종목들도 잠시 후에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저가권에 있는 실적 좋은데 내린 종목은 그래도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전략 주셨는데 근데 국민연금의 매도 시점이 7월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딱 실적 시즌 맞물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실적을 보고 외국인이 그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은 너무 긍정회로인가요? 철순 대표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너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종목별로. 그러다가 이제 저 6월 한 달 동안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중심으로 상당히 매도세가 강했던 만큼 이제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할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약간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 쪽에서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반도체만 보더라도 사실 투톱 대비했을 때 나머지 장비주 뭐 잘 갔던 것들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좀 실적 대비 수혜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를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관심도 워낙 높고 특히나 대형주들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 그다음에 특히나 AI 밸류체인 내에 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제조사들이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좀 받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정말 최상일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국내 정책 관련 내용인데 이게 안 좋은 장에 또 이런 뉴스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던데 금투세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를 매기겠다 이런 뭐 법 여건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송률 전문가님. 이거 뭐 정치권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금투세가 24년도 본회의 때 폐지가 됐는데 이 금투세가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게요. 일단은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시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죠. 내고 네. 있는데 이 시점에서 금투세까지 시행이 되면은 이중과세 논란도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되고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언제 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지금 가이드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메이저 수급이라든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현 시점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게 원데이, 투데이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더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셔야 되지, 금투세 나온단다, 야 이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이제 우리가 세 템포 정도 앞서가는 상황인 거고,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 내용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 또 돌입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금투세 내용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구체안이 가시화가 될수록 오히려 증시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부터도 논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노출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금투세 내용보다는 실적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게 확 와닿네요. 그럼 철순 대표님께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작은 뉴스에도 불안하고 팔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맞는데, 이게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 시장을 패스할 만한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좋아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불확실성은 분명히 외국인들 투심에도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사실 금투세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하나만으로 주가가 빠진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 관련된 우려감도 있고, 하도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매도를 해야 되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한 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건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금투세 관련된 논의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정부의 정책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역행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증시 활성화라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합의를 좀 볼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정책이 나와야 되지, 갑자기 여기서 강하게 또 금투세를 적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시 활성화 정책과도 또 반대되는 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시장의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는 선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라든지 이런 게 더 오히려 시장에는 더 영향을 많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지금 성장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하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매크로적으로는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6월 달 지나서 7월 달 좀 지나서 그때가 좀 비중 확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다음 FOMC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할 때 CPI가 나왔던 날인가요? 아니면 아마도 CPI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CPI 발표가 있을 때 근원 CPI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우리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단 한 번 지난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난달 5월달 지표였기 때문에 7월달에 나오는 6월달 지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순위 나온다라고 하면 물가가 전쟁으로 인했던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안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존중인 연준 쪽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경비에 대한 부담들, 차입금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오히려 더는 비중 확대를 공격적으로 좀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은 또 다음 달까지 매크로에 대한 이슈라든지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금 다가서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순 대표님은 이 국내 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곱씹기보다는 매크로, 그냥 금리 인상, 유동성 경로를 조금 더 집중해서 체크하자라고 좀 전략 주시네요. 성장주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 시작해서 코스닥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덜 밀리긴 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이 담는다라는 건 우리가 되게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곤 했는데, 이 저가 매수에 개인들도 동참하고
해도 되는 게 맞나요? 송률 전문가님? 뭐 일단 코스닥도 코스닥 나름이죠. 뭐 다 똑같은 종목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파티 타임이었는데요. 무슨 100원 미만 이런 동전주들도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코스닥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익 전망치 그래도 받쳐주는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CDMO 쪽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재무 안정성이 있는 기업을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돈 없는 제약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속 외부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금리 인상되는 시점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무 건전성이 받쳐주는 CDMO 기업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나름입니다. 지금 코스닥 1분기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코스피의 4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즌에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들어오는 종목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랑 기관도 지금 시장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약바이오처럼 이렇게 미래의 전망치를 주가로 반영하는 테마 같은 경우는 100% 우리가 실적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을 꼭 보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파이프라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뭐 몇 종목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리스크 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어느 정도 이익이 가시화되는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들도 같이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리그에 있는지 볼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으로 공부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좀 많이 샀는지 체크를 해보니까 1위가 서진시스템, 2위가 대한광통신, 또 4위가 성호전자이기도 하던데 다 묶어보면 통신 장비주들을 좀 매수했더라고요. 최근에 광통신 관련 모멘텀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돌았던 건 사실인데 또 좀 쏙 들어간 것도 맞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이 광통신을 담는다? 우리는 따라가도 되나요, 송일 전문가님? 예, 뭐 광통신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구조적 성장이 시작된 산업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되짚어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에서 AI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고 맨 처음에 병목 현상이 나왔던 거는 GPU였죠. AI 데이터 센터 부각이 되면서 GPU 부각이 되고 HBM 부각이 되면서 D램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는데 그러고 기판으로 이어졌고 전력기기 이어졌고 광통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모든 테마는 AI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AI 안에서도 병목 현상에 해당되는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해당되는 게 광통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엔비디아도 알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도 다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루멘텀 홀딩스라든가 이런 주요 기업에다가 선제적으로 6조 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광통신은 구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선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발열도 그렇고 효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광통신은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너무 미래적인 얘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도 막연하게 미래 스토리에만 우리가 기대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광통신뿐만이 아니라 통신 장비주들이 나름대로 수급이 받쳐줬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전망치는 굉장히 좋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 종목이나 담지 않아요. 다 봐요. 실적도 보고 미래 전망치 성장성 다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수급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통신 장비주를 담았다.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실적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통신 장비뿐만이 아니라 광통신을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잘 나오는 섹터들로 선별해서 체크하자. 역시 뭐 같은 이야기 계속 좀 강조를 해주시네요. 우리 시장에서 시장 이야기 해봤으니까 이제는 섹터별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뭐 늘 강조해 주셨던 반도체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마이크론 실적 목요일 날 나올 예정인데 사실 지난 분기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주가는 하락했던 게 사실이라서 그렇다면 그런 숫자에 매몰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지 철순 대표님이 좀 말해주세요.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이제 증시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바로미터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기업 실적 발표죠. 그 뒤로 이제 마이크론이 과연 실적이 이번 분기 때 얼마나 잘
올랐는지 성장을 했는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의 미래 실적 가이던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은 뭐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오를 걸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가 우리 예상치에 부합하느냐, 오히려 더 높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기대치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단기 변동성은 좀 생길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HBM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2에서 3년 정도는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걸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HBM 같은 경우 올해 연말 때 이제 내년은 가격을 예를 들어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2배까지도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쇼티지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나오면서 마진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빅테크 같은 경우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캐펙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하게 되면 AI 시장에서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가 이 메모리 반도체를 수급을 더 많이 땡겨오기 위해서는 계약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계약에서 이제 중기 계약에서 이제 장기 계약, 뭐 5년짜리 계약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 피크아웃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피크아웃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더라도 일단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은 이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장기로 어떤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특히나 1차 벤더라든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VM 같은 경우는 건식 식적 장비 쪽에서는 우리나라 선도 기업이죠. 원래 외국 기업들이 원래 선점을 하고 있던 시장을 국산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은 사실 최근에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지금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3% 빠졌지만 아직 뭐 전저점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1위권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도 충분히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확인했을 텐데 여기서도 엄청난 매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40% 이상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수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8% 정도 수출액이 느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수출액이 늘었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6월이 포함되어 있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보면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 때 반도체는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지금 변동성이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일단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는 지지선이 만들어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 보시면서 매수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미리 선별해 놓으셨다가 반등 나오는 것들 보시면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실적 지키는 건 반도체기 때문에 그 시즌 돼서 변동성 잡히면 들어가 보자라고 좀 강조 주시는데 그럼 궁금한 게 총률 전문가님 같다면 지금 뭐 리노공업도 다 빠졌고 이수페타시스도 빠졌고 SK 하이닉스도 빠졌단 말이에요. 변동성 잡히고 나서 어떤 종목 매수하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 카테고리를 공략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쇼티지 현상이 예상되고 있는 것들이 약간 AI 데이터 센터 관련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후성 이런 것도 굉장히 필수 공정에 해당되는 종목이고요. 아니면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리노공업 이런 것도 괜찮아요. 리노공업이 이제 약간 시장에서 관심도가 멀어졌는데 원래 리노공업 자체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얘는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눌렸을 때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선도 기업을 보셔야
보셔야 되고요. AI 데이터 센터 보셔야 되는데 쇼티지가 지속되고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은 아니면 와이어 본딩, 뭐 MK전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MLB 이런 거 고다층 PCB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수페타시스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2만 원대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1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MLB 지금 이제 공급 가격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급락이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오르겠습니까? 언젠가는 수급이 분산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실적이 삼성리스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랑 밀접한 연관 있는 기업들은 분할 매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답이 정해져 있는 좀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대형주 대 실적 나오는 중소형주 중에 이제 7월에 잡히고 난다면 송유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금리 아까 이야기를 살짝 주셨는데 BOA에서 이제는 뭐 금리 인상 갑자기 3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수순이긴 한데 그에 가장 민감한 게 또 제약바이오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그래도 오전에는 생각보다 버텼고 D&D 파마텍도 이 정도면은 좀 선방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악재에 둔감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철순 대표님. 일단은 성장주 중에 대표적인 섹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장 또 민감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올해 초반만 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던 대장주들이 많았었는데 다양한 좀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수급 쏠림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를 급격하게 끌어내렸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뭐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온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려오면서 오히려 기대감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제약바이오도 하거든요.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정도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그래도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는 구간은 역시나 다음 FOMC 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내려갔을 때 앞서 한번 언급드렸죠.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비중을 확대할지 말지 그때가 정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조금씩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은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기술 이전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15조 이상 기술 이전을 올해만 했기 때문에 작년이 역대급이었는데 올해 그 역대급을 이미 다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또는 로열티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업의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 이미 빅테크 쪽과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거기 때문에 추가 기술 이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하반기 때 이제 RNA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ADC 치료제 관련된 쪽이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지금 바이오 USA가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참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지난번 유럽 가닥회에서 좋은 임상 결과 발표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바이오 USA도 참여를 하면서 아직도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일단 뭐 GI 이노베이션, 일동제약, 뭐 알지노믹스, 지노맨 컴퍼니, 그다음에 앞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이런 기업들도 다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USA에서는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라든지 공동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기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좀 확실하고 학회 참여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이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미 업계에서 평가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라면 조금씩은 담아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확대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낮아졌을 때가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유로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실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조금만 더 투자하신다면 언젠간 그분들도 웃을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 송률 전문가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약바이오 관해서는 아까 CDMO 관련해서 그래도 숫자 찍히는 쪽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급락과 급등락과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그래도 우리가 담을 쪽은 어디인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빼고
광통신 빼고 뭐가 있을까요? 전력기기 보셔야죠. 바이오 얘기 한참 하셔가지고 바이오 얘기해야지 이러고 있는데 일단 전력기기 좋습니다, 여러분들. 전력기기가 왜 좋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 병목 현상을 중점으로 지금 다양한 테마 중심으로 수남회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입니다.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전력기기 쪽으로 지금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전력기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효성중공업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형 변압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도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480만 원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300만 원까지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이 죽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종가가 마이너스 6%대였어요. 나름 선방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효성중공업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면은 미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일진전기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일진전기는 이중 테마죠. 변압기랑 전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